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 학술 대회에 제 1회의 1분과 1회의의 사회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재웅 교수입니다. 학술 세미나의 주제가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근린구역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의 중요한 개념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그 종합적인 그런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학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회의가 마침 그 제1회의 제1분과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일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교수님들과 두 분의 또 교수님들께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시게 됐는데 오늘의 발표는 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쟁점을 이제 그 이기우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기우 교수님 논문은 이제 우리 분권 개헌의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제 그 언급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제도 그래서 송광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다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을 먼저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그 지방의회제도 관련 발표를 해주실 송광태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두 분 교수님이 이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뭐 특정 논문에 대해서 해 주셔도 되지만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논문 두 편에 대해서 각각 해주셔도 둘 다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그 강릉 원주대학의 그 조주복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양대학의 황종규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주제인데요. 지방 분권 개헌, 물론 이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지방 분권 개헌이 정말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쟁점이 있는가를 이기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20분 정도 안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다 공약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고, 또 공약 3월 26일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약이 이행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공약을 이행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헌법학계나 또 일반 지식인들 사이에 저는 헌법에 대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헌법은 자주 바꾸면 안 된다. 헌법은 항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개정을 자주 해서는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이런 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매년 헌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방헌법을 매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 1848년에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한 200여 차례 연방헌법을 개정하게 되고, 또 이런 나라에는 26개의 깐톤이 각각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깐톤 헌법도 개정이 돼 가지고 뭐 1년에 수차례 헌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1949년에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2015년까지 60여 차례 헌법을 개정합니다. 연방헌법만 그렇게 개정하는 거죠. 주헌법이 16개 있기 때문에 주헌법까지 합치면 역시 독일도 헌법 개정을 매년 수차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냈던 제퍼슨 같은 사람은 매 19년마다 헌법과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혁명가였고 수학자였고 교육학자였던 꽁드로세는 매 20년마다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세대도 다음 세대의 삶을 규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헌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죠. 이 헌법이라는 게 바로 정치 주체들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니까 정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좋기는 한데 이 길이 바뀌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교통 체계가 바뀌어도 이걸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없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엉뚱한 데 데려다 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도 헌법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해서 헌법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언제 개정하느냐? 헌법 환경이 바뀌어서 헌법 규정이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도 결국은 이 헌법의 문제가 아니냐.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뷰캐넌이 했던 헌법경제학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헌법 개정의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국가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더구나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30년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 헌법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 국경이 닫혀있던 민족국가로부터 세계화 시대를 맞이했고, 또 우리 산업 구조도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그 지방 분권 개헌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인데, 우선 국가가 나서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 가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안전에 관한 많은 대책을 세우고 또 그 조치를 취합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메르스 사태 이와 같이 그 현장에 가면 전혀 맞지 않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교육 문제, 뭐 어느 정부 치고 교육 계획을 내세우지 않은 정부 없습니다만은 항상 교육이 문제다 하는 문제만 던지고 해결이 전혀 안 되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든가, 뭐 최근에 또 이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값이 안정되어야 될 지역은 값이 자꾸 뛰고 또 값이 유지되어야 될 지역은 값이 떨어지는 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부가 내놓은 중앙정부 국가가 내놓은 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책을 믿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경제 발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그 비공식적으로는 3만 불 시대를 넘었지만 이 3만 불 시대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10여 년 동안 뼈저린 노력을 해왔지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 4년, 5년, 뭐 7년 이렇게 넘는 장벽을 우리는 12년이 넘도록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3만 불, 4만 불 시대로 또 넘어서 4만 불, 5만 불 시대로 가려고 하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는 이러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장 동력은 이제는 지방들이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지방끼리 경쟁을 하면서 혁신 동력을 확보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의 이 지방 분권 개헌의 문제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발전,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헌법 중에 무엇이 이 가장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현행 헌법은 지방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즉 지방의 손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이 핵심적인 조항이 이겁니다. 헌법 37조 또 59조, 13조 1항 등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그 법률은 국가가 정한, 국회가 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 정부로 하여금 법률에 위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평창을 위해서 또 강원도를 위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국가가 정답을 알고 있냐면 정답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적절한 정답을 갖고 있다면 그 정답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국가가 법률로 시키는 것만 해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이 지방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조항은 이겁니다. 지방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방정부는 국가가 법률로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답은 지방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발전을 위해서 정답도 모르는 국가가 법령으로 지시한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지방이 발전할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해봤는데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조항들, 즉 지방으로 하여금 국가가 법령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위의 것은 하지 마라 하는 이 조항이 바로 우리의 지방의 발전을 저해해 왔고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한 혁신 동력을 말살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헌법이 우리 지방에 대해서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의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가지고 지방의 효율성, 또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이 지방정부의 조직, 이것도 이제 구성할 수 없는 뭐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입니다. 이 재정 문제가 뭐 지방 분권에 있어서 사실은 추진 동력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부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방에 과세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항상 재정 빈곤에 시달리게 되고, 또 지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될 세금 부담 책임, 이 양자 간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적은 일을 하면 적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 행정 서비스에 대한 조세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데, 이것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은 자꾸 중앙만 쳐다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헌법 개정 과제가 이제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도출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헌법 개정 과제가 뭐 10가지 있다 이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규정하는 입법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지방분권 과제 중에, 개헌 과제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높은 겁니다. 더구나 이 정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서 핵심이 입법권의 배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권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70,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권의 배분에 보면 우리 헌법, 현행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래서 법률 제정권을 국회에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이 독점 기업이 불량 상품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만들듯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될 이 유인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국회가 독점하다 보니까 불량 입법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권을 공유함으로써 입법 경쟁,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정책 경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조를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권을 갖는다, 이렇게 바꿔줘야 양자 간에 서로 경쟁 관계를 통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 안에서는 대통령께서 3월 26일 날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족쇄를 풀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채우는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족쇄 중에 가장 강력한 족쇄가 뭐냐면 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에 의한다 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또 세금도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지방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이 주민들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지방의 자치 입법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조례든 규정이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지방에서 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민들의 삶을 스스로 지방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가장 그 핵심적인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 대통령권 안에서는 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그 헌법 개정안 123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 입법권을 완전히 그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이런 현행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도 없는 이 규제 조항을, 족쇄를 지방에게 채워가지고 지방에서는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원천 봉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방 분권을 한다는 나라 중에서 이러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위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헌법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지방 분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항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이번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헌법 개정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는 이 조항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 또는 조례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으로 대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에게, 그러니까 지방세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방에게 과세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조정 제도를 헌법에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또 위임 사무의 수행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비용을 지방에게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방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정부가 그 비용도 부담하도록 한다. 뭐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안 중에 이 부분은 재정 조정 제도와 그다음에 위임 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이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되게 되면 나머지 쟁점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몇 가지 쟁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분권 전통이었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반론입니다. 또 많은 지식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치를 하면 안 된다, 분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법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는 논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장경제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게 지방분권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의 이 혁신 동력을 확보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IT나 BT와 같이 또 컴퓨터와 같이 외국에서 발명된 것을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도도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으면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한테 맞게 고쳐서 써야지, 아예 우리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걸 지방 분권을 도입하게 되면 가난한 지방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
지방은 점점 부자가 된다.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 분권을 할 수 없다. 이런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재정 조정제도, 즉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재정 격차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는 스위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같은 경우 다 재정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특히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빈부 격차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뭐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세션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쟁점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정하는 입법은 행정입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의 그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입법권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도 헌법이 부여한 것이고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도 헌법이 부여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를 행정기관이다 한 것은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 또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해석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아래로부터 지방끼리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혁신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혁신의 실험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족쇄들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이쪽 개헌 관련 분야에 가장 대가 중에 한 분답게 아주 심도 있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슈들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따가 토론 시간에 상당히 풍성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논문인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제도에 대해서 창원대학의 송광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대학의 송광태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이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 제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논문 제목이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유강 논문을 쓰는 어떤 그런 출발점에서 이 논문 제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 분권 개헌과 관련해서 좀 관련 분야별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교재를 편찬하자 이런 제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쓴 논문은 어떤 하나의 어떤 체계성, 논리적 체계성으로 묻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그런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현재 이제 제가 창원대학교에 있는데 경상남도 창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 창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부터 이제 단체장들이 새로 출범하게 됐고 의회가 다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장이
출자 출연 기관장, 그 경남 같은 경우에는 13개 출자 출연 기관장이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출자 출연 기관장 때문에 과거에 우리 그 도에서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적격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캠코더 인사,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선거에 기여한 정도 역관제로 생각해서 능력은 별로 없으나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관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지금 그 우리 경상남도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 선거 과정에 어디에서 누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법적 근거, 다시 말해서 모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여러 자치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1개가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인사청문회를 해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임명을 해버려도 아무런 어떤 그걸 뭐 제지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도지사도 가능한 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제도화시키는 걸 돕겠다고 하는데 국회가 이 모법을 정부가 이 모법을 내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청문회를 해도 법의 근거가 없는, 그래서 뭐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좀 더 이제 그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라. 조례를 제정해서 만약에 제의가 들어오면은 재의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제소를 하면은 그걸 반복하는 가운데서 대법원도 좀 인식을 해서 좀 이게 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올라오는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뭘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지방 제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걸 제가 지방에서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속에 이 지방의회 제도와 개헌에 관련되는 어떤 그 압축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분권에 대해서 지방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 분권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권한이 만약에 많이 내려오는 경우에, 아까 이규 교수님 발표 중에 이제 그 자치 입법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권한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에 지금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을 때보다도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그 의문을 품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또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도 지방의 단체장은 지방에서는 거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국가정부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는데 지방에 가면 지방 단체장이 제왕적 단체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견제 기능은 국가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하면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지방의회의 어떤 견제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너무 미약하거든요. 지방의회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해요. 이제 아까 우리 이규 교수님 발표 중에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을 행정 입법이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단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지방의회의 존재감이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상남도의 예를 들어보면은 중앙 정치를 하다가 지방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광역 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지방을 4년 동안에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휘둘러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자기의 어떤 뭐 다른 어떤 길을 위해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선거에서 공천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그 어떤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엄청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현재 이제 있다 하는 거고, 지방의회의 제도와 이제 제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과연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기에 지방의회 제도가 이렇게 미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견제 능력이 미약한가, 뭐 이런 것을 늘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제도의 어떤 과제와 지방의회 제도를 좀 연결시켜서 제가 봤는데, 그러면 많은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두 가지를 그려놨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뺐는데, 그게 이제 크게 한 7가지 지방의회 구성 부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기관 구성 부분인데, 이게 지방의회 제도를 규정하는 가장 큰 테두리다 하는 점에서 이제 그걸 제가 좀 보고요. 지방 정부의 기관 구성과 그 결정에 대한 어떤 권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 선거를 치르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선거의 근본적인 구도가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여야 정당이 바뀌어도 크게 그것도 달라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당의 어떤 참여 문제, 그다음에 지방의원의 선거구제, 요걸 이제 지방의회 구성과 지방의회 제도적인 어떤 틀 속에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의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직과 지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그림 2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어떤 인사권 문제, 그다음에 지방의원의 보수 문제, 그다음에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체제 문제. 그래서 제가 그림 2를 통해서 이 그림을 계속 제가 보완시켜 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지방의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만 지방에서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투입과 산출의 어떤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산출물이, 투입과 전환의 어떤 산출물이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결과다. 다시 말해서 투입과 산출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은 결과를 바라느냐. 그런데 그 지방 언론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은 그 산출, 다시 말해서 결과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지방의회 제도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좀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제도, 인사권 제도, 그다음에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이제 자치 입법권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개별 그 각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방의회 그 기관 구성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현재는 이제 강시장 의회형을 수장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방의회가 뭘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단체장에 대한 어떤 견제 능력이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 법적으로 이게 그런 어떤 수장형의 정부 형태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미약하다. 단체장에 대한 어떤 견제 권한이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단체장이 정말 그 선의를 가지고 잘 하면은 다행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이 확 주어질 것 같으면 그걸 말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보면은 정말로 난맥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근데 해외 어떤 나라를 들여다봐도 우리나라처럼 이 단체장에게 모든 지방의 권력을 다 모아놓은 데는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돼 있는 것이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선거에 대한 어떤 정당의 어떤 참여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당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자율성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데 비해서 정당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방 정당이 없는데 중앙 정당에서 좀 어쨌든 통제를 하고 이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국 이제 양립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거야말로 상황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뭐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하죠. 그 기초는 이제 중선거구제고 광역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죠. 표의 등가성 문제라든가 사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의 이제 그 지역주의 선거를 우리는 많이 하는데,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어떤 그 일당 지배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역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못하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그 구체적으로 제가 그 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영호남 지역이 이게 우리나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4회, 5회, 6회, 뭐 제가 요번에 이제 7회는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보면은 지역구 의원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뭐 압도합니다. 그냥 100%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회, 5회, 6회 지방선거를 영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정당이 얼마나 지배하는가를 가지고 했는데 보면 4회는 89.9%, 그 다음에 5회는 84.7%, 6회는 96.2%, 정당별로 보면은 이 세 개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89.84%, 민주당이 95%, 뭐 이런 정도로 거의 뭐 압도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선거의 경우에도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소선거구제라는 광역선거보다는 좀 나았지만은 그래도 이 다른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역주의 선거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일당향한 지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그 표 4에 제가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것인데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과 도의회 결정한 최종안을 가지고 제가 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많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떤 게 만들었느냐, 가능하면 좀 4인 선거구를 좀 많이 두자, 그것이 중선거구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2014년 선거 안하고는 좀 달리 4인 선거구를 14개를 두고 3인 선거구를 32개를 두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도의회에서 이것을 조례화하는 과정에서 4인 선거구는 확 줄여가지고 14개에서 4개로 만두고 10건은 2인 선거구로 해버리고 3인 선거구도 28개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2인 선거구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지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초와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관계가 있는 도의회가 이걸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그걸 지역에서 글을 쓸 때 참 해괴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방의회 조직과 지위에 관련해서 사무직원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지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대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인사권을 상호 견제 관계에 있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별정직, 그다음에 뭐 임기제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국장, 사무처장은 누구냐? 그 사람이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어떤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그 지시받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또 이제 그 대립기관에 있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방의회 기관 분립제의 어떤 모양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거의 혼자 일하고 오히려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공무원들을 통해 집행기관에 오히려 들어감으로 인해가 없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법적으로도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지 법적으로 우리 지금 법에 보면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제 90조 사무기구의 설치해 보면은 사무기구의 설치의 목적으로 지방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어떤 일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이 도와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의원 보수 제도입니다. 뭐 좀 달라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자면은 유급제라고 하면은 유급제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행정안전부가 막 여론이 휘두르면은 여론이 막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또 좀 풀리면은 또 이렇게 뭐 말을 들어도 누축하고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보수의 범위를 중앙정부가 지금 기준이 정해진 범위 속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실제 지방의원의 보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이 지금 보수라고 그러는데 의정 활동비는 이거는 보수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수로 묶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죠.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각각 개별적에 대해서 다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체제 중에 이거는 개별 아까는 이제 전체 지원 체제를 얘기했는데 개별적인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 체제를 제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동작화하려면은 의원들이 좀 열심히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방의원은 한 명도 광역의원은 한 명도 기초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당 광역의원 지역구가 2명인데 지방의회 의원은 지원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이고 그래서 뭐 그 약간의 어떤 의정 활동비를 받고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사실 의정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쟁점은 세 가지로 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개인 보좌관을 두어야 되는 논리적 근거가 합당한가? 지방의원이 개인 보좌 인력을 설치하는 조례가 법령 위반인가? 지방의원 개인 보좌관 설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되는가?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살펴봤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경상남도에 거가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산과 함께 그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지방의원, 도의원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거가대교를 자본을 재구조화했습니다. 말하자면은 MRG 방식하는 게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인데 이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SCS 비용 보전 방식, 표준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꿨는데 지방의원 한 사람이 끈질기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건 민간업자에게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자본하고 계약했는 것보다도 이건 특혜를 줬다. 그래서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자그마치 5조 4천억을 절약하는 계약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원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5조 4천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 지방 세수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거 한 2년 제야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받아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경상남도의 재정의 어떤 투명성은 훨씬 더 높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는 이 안을 만들 때 법률 지식은 사실 법률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학회에서 만들어둔 어떤 안 이걸 많이 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 예를 들면은 강시장 의회형의 변경과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우리가 좀 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처럼 획일적인 구조를 가지고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18조에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그다음에 이제 2조에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 학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개헌안으로 만들어낸 것을 제가 좀 인용했습니다. 지방정부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둔다. 다만 주민투표를 거쳐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주민총회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그다음에 2항은 지방정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권한, 선거,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이거 뭐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보면 아마 굉장히 이건 뭐 굉장히 놀랄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안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에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뭘 참 새롭게 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 선거에 있어서 정당 참여의 범위 축소와 지방의 자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서 118조에 지방정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권한, 선거,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하면은 사실은 이 속에 선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논의하고 있던 부분들이 만약에 헌법 개정을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거구의 어떤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조항으로 다 커버가 되더라 하는 것이고, 이 법률을 가지고 지금 뭘 이렇게 이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문제를 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선거구제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지방 그 광역 선거를 광역화해 가지고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구를 광역화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건 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조직과 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권 개선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과거에 헌법 개정하기 전에 그 헌법 개정을 전제로 두지 않고도 수도 없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거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 118조 2항에 지방정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권한, 선거 뭐 이렇게 이걸 기관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하면은 지방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어떤 인사권도 자연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관련 법률을 가지고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이제 직렬을 신설해서 모집을 하는 이제 의회가 모집하는 이런 방법인데, 구체적으로는 대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도 제가 저기다 좀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제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의원 보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 의정 활동비 빼버리면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 우리가 보수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기준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생계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하는 것은 생계비 개념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 균형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과의 어떤 균형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 보수 기준을 지방의원에 적용하면은 집행기관 공무원과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균형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가 이 법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 헌법을 바꾸면 좋지만 기존의 법 체계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지방의원 보수 제도의 이 근거 규정을 가지고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제 32조에 여기에다가 지방의원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방의원 보수 제도만 단지 유일하게 이 선출직 중에 유일하게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뭡니까 이걸 무슨 위원회에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매년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지역에 논란이 되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보수를 현행의 어떤 그 지방의원 보수 체계처럼 이걸 지역에다가 그 여론을 물어가지고 만약에 결정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지금처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회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위상을 가지려면은 지방의원 보수 체계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다가 지방의원 보수를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표 12에 11과 12인데 별표 그 12에 현행의 어떤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지방의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당의 기초자치단체장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보수에, 그다음에 광역의원은 당의 광역자치단체 국장급에 물론 세부적으로 좀 더 따듬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상당히 뭐 현실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뭐 그 지방의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방의원 숫자는 뭐 그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는 뭐 적지 않지만은 규모 자체 인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런 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방의원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체제의 확립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역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좀 그 뭐 6급 정도의 한 사람 정도의 보좌 인력을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가 봤지만은 광역의회 의원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할 테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단체장의 어떤 견제 능력을 훨씬 강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치 입법권의 범위 확대와 제약 조건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이규 교수님이 발표했는데 그 범위 속에서 그걸로 대처하도록 하고, 마무리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은 결국 이제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고 지방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단체장은 현재 권한으로도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 분권이 되면 더 많고 한데 단체장은 할 게 지금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뭐 이제 분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은 거기 지방에 내려온 어떤 권한에 대한 견제 능력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내려온 권한이 견제 능력이 안 돼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탱을 휘두르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은 봐라 분권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단체장의 어떤 그 권한에 대한 견제 기능은 법적으로는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는 사실 분권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주민자치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 어떤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한다. 주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도 평균자치단체 범위가 22만 6천 명입니다. 기초의원 1인당 대표 범위가 17,600명입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우리가 그 어떤 그 권한을 단체장이 잘 쓰도록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단연간 지방의회 제도를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니 그 지방의회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도 잘 지적을 하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비단 그 개헌 관련된 사항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제도 일반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어떤 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제 지방의회에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강릉 원주대의 그 조주복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쪽으로 뭐 이렇게 깊게 연구한 바가 없는데 어쨌든 두 분의 그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일단 두 분 거를 아우러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전적으로 우리 이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지방 분권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은 전 동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쟁점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전국 순회 공청회에서도 나왔고 아마 교수님이 거기 그 특위에 참여하시면서 자문위 하면서 느끼신 걸 좀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 분권에 대해서 그 좀 꺼려하는 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은 지방 분권의 경험이 없다. 좀 역사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직도 우리가 실제로 91년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뭐 10몇 년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이제 아까 우리 송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비리 또는 권력 남용 이런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전체 좀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아마 지방 재정의 불균형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강하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봐도 아직도 실질적으로 그런 은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가 더 불거지는 게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의 존립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제 곧 없어져야 될 자치단체가 곧 생긴다. 2050년이면 이제 그런 하나가 더 생기다 보니까 더 이제 분권에 대해서 좀 그 회의적인 게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당리적인 뭐 이런 요소도 필요하지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지방 정부가 생기면서 자치를 하면서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좋은 게 많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말씀했지만 뭐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정부의 상위 법인 문제가 돼서 실제로 실효성을 못 걷는 것인 게 많습니다. 또 원주도 보면 실질적으로 차상위 그 대상자들을 위한 천사운동 모금회를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위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복지협회에다가 넘겨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 정부에서 그런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상위 법이 안 돼 있거나 또 그게 제약이 돼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된 실효성을 못 얻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고 그런 것들을 좀 발표를 많이 해주시고 여기에 좀 담아주신다면 오히려 그 분권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좀 증폭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요구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송 교수님한테 보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지방의회 선거 제도하고 그다음에 중앙당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늘 견제 뭐 자치단체장의 비리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그게 과연 누구 때문이냐는 걸 따져보면 결국에 또 중앙정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하셔서 그런 논문들을 좀 써주시면 결국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것을 인식할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지방 분권에 대한 필요성이 당연히 중앙에서 나올 건데 그래도 좋았던 게 이기우 교수님이 아까 하셨지만 그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에서 나왔던 118조에 보면 그래도 입법권을 지방에다 주려는 그런 항이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입법권이 아직도 독점적으로 40조는 손을 안 대고 118조만 지금 항목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같은 헌법 내에서도 또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국회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인식이 바뀌고 있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좀 잘 활용하려면 지방 그 자치단체 이후에 자치정부들의 역량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 교수님께서 그 두 분 논문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동양대 황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동양대 황종규 교수입니다. 우선 두 분 그 발표를 잘 그 읽었고 또 많이 생각도 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좋은 글들을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뭐 큰 틀에 있어서 분권 개헌 또 특히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나라라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논의의 대상일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것의 어떤 지금 필요성을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 교수님도 좀 언급을 하셨고 또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충분히 저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대통령 그 개헌안은 무산이 된 상태이고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어떤 자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무 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임 국회의장도 이제 그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어떤 발언을 그게 이제 정치적이든 어쨌든 자꾸 이렇게 이어가는 이유가 아마 그런 책무성들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나의 그 생각해볼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이 분권 개헌 물론 이제 국민 개헌 이번 개헌 과정에서 기본권이나 또 다른 그 영역과 관련된 이 사회적 논란 논의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30년 만에 그 동안에는 개헌이라는 것을 국회나 이 정치인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계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런 차원의 논의에서 좀 본격적인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개헌 논의로 좀 이렇게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 되었지 않은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일단 이 조문 자체를 공개했고 또 국회에서 그것을 결국은 다루지 않았지만 그것이
공고되어서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과정들과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는 되었다. 저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 주신 이제 이 글들은 과연 개헌에 담아야 될 내용이 뭔가라는 이제 논지를 이끌고 가고 계시지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실제로 이것이 개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나 또는 우리들의 자치를 어떻게 바꿀 건가라는 관심으로 이제 중심들이 이동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이 글에 대해서 수정이나 질문을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추가되거나 또 같이 좀 토론했으면 싶은 이제 논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을 91년 또는 95년으로 본다면 이제 한 4, 5년 정도 길게 봐도, 물론 이제 그 앞 시기에 우리가 이제 자치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꽤 오래된 기억이라서 이제 현존하는 분들께서 그걸 이렇게 경험한 시기가 좀 지나갔다라고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 자치 문제를 우리 사회에 이제 본격적 담론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의 경험과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은 1987년을 통해서 우리 사회 시민권이 확보되었다면은 지난 2017년에 16년이죠, 참. 17년 과정을 16년이군요. 16년 그 촛불 운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권이 좀 더 이 주민들의 생활 또는 사회권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자치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오히려 출발의 단계로 이제 우리 사회 담론 구조를 보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리고 그 자체도 그러한 어떤 이 대부분의 우리 국민 인구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의 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이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국적인 시민권의 심화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치권을 논의하는 어떤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민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환경적 요인에 대한 극복 과제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이규 교수님께서 이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 특히 이제 입법권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강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오히려 앞쪽에 당겨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면에서 지방 자치와 자치의 실질적 내용들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헌법 개정의 목적이라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대한 고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그 방안을 헌법에 어떻게 좀 표현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는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이 기관 구성의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 정부나 지방 주민들에게 이제는 부여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시장제가 가지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강점도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방자치 역시 강시장제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때도 꽤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의회를 보강해서 강화시켜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과연 강시장제가 그 시장제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에서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살펴본 영국 사례 같은 경우에 영국은 시장 선거를 하지 않거든요. 지방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강력한 지방 정부의 리더십이 부족이 영국의 그 분권과 지방 발전의 약점이라고 파악해서 중앙 정부가 오히려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직접 선거에서 뽑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고 법률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기관 구성의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과 선택은 주민의 권한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통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최근까지 제가 이제 이번 5월에 그 선거가 또 있었는데요. 1차에는 전국의 레퍼런덤에서 이게 그 부결 5개의 광역 그 시를 제외하고 다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단계에 와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가 4개인가 이번 그 5월에 다시 이제 시장 선거를 하는. 그만큼 영국이라는 나라는 보니까 시장을 선거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제도를 만드는 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이 역시 민주주의의 심화하고 연결이 된다면 또는 생활 영역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꼭 시장제가 이게 정답이냐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란다고 본다면 이것을 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헌법에서 문을 좀 열어주면 자기 지역에 맞게 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지방에 권한을 주는 건 어떨까? 특히 주민에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개정안에서 좀 고민을 하실 때 그런 영역들도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이제 의회제도 저도 이제 작은 지방 도시에서 그 대학에 근무한 지가 23년째가 되는데요. 지방 정부를 접하고 컨설팅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는 이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이 지방 정부에 대해서 좋은 정책 기획을 제공하는 역할과 견제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의회가 전혀 견제 기능이나 정책적 특히 정책적 견제 기능, 정치적 견제는 어느 정도 하는데 정책적 견제를 거의 못하는 그런 어떤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나 시민단 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아주 이중의 어려움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방 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 의회가 발전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요소다라고 생각해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들은 어느 하나 뺄 게 없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 조금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결국은 이 의회의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지방의회 광역이든 기초든 일당 독재가 뭐 독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냥 아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담론이나 지방 정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도 더뎌지는 것이죠. 그럼 이 구제를 깨기 위해서는 이 선거 구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정당 공천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선거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선거 제도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지는 않으면서 계속 정당 공천, 즉 중앙정당이 지방 의회를 장악하도록 하는 이 방식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으로 보자면 저는 지역 정당 제도를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 정당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규 교수님하고 다른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슈는 우리나라 정당법을 폐지하는 문제입니다. 정당법이 그걸 막고 있는데 정당법에서 지역 정당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그 과정 그때 그 세미나에서 저희들이 이제 토론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OECD 레벨 국가에서 정당법을 두고 있는 나라, 즉 정당의 설립을 법률로 제한하는 나라가 한 나라인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정당법 자체를 좀 그 다룰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송 교수님 논문의 논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쪽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말씀하신 보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뭐 다른 그 특별한 그 논점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의 보좌나 의원의 그 이 역량을 좀 더 키우는 문제는 보수 문제나 뭐 보좌진을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시장제를 폐지하게 되면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대표 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 역할을 맡아야 되게 되고요. 또 의원들은 이 상임위원회처럼 시 정부의 지방 정부의 각 국들을 의원들이 분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의원이 국장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결정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선출의 주민들도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제를 없애고 의원들을 선거하게 되면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장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이제 의회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상당히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까 그 말씀을 한 번 더 부연해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 송 교수님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오셨고 저는 이 글들이 그런 어떤 결정판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들은 특히 이제 분권 개헌에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그 이기우 교수님 논문에서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논점들이 있었지만 저는 결국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두 부분은 헌법적으로 같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게을리하면서 분권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나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황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발표하고 토론이 다 끝났는데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그 송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당연한 아주 뭐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그 지방의회가 견제를 제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구조냐, 구조 자체가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지방선거 행태를 보면은 이 정당 이제 투표가 되는데 정당 투표가 되게 되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의 그 정당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 아시다시피 시군 단위에서 보면 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이 이제 의원이나 단체장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지구당 위원장의 어떤 막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지방 의회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회의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저도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지방 의원들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어떤 지방 의회 의원 봤더니 자기 남편 가게의 그 선전 홍보를 위해서 명함에다가 이제 그걸 또 썼다는 게 또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 의원들의 어떤 그 역량 뭐 이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이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거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치고 나서 이제 그걸 할 거냐 아니면 먼저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권한이나 재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주고서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할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한 가지 접근을 택해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좀 그 안전한 접근을 즉 후자의 접근을 택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기우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이 앞부분에 이제 쭉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지방 분권을 했을 때의 장점 지방 분권하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지방 분권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봐도 지방 분권을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국가 처음 만들 때 논란이 됐었던 권역이 작아질수록 어떤 특정 이익이 그 지역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비롯한 또 규모의 경제 또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그 광역 행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 균형 있게 같이 다뤄 주셨으면은 좀 더 이 그 논문이 좀 더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방 분권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하자는 것인데, 지금 그 일부 이제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 가운데서는 지방 의회를 없애자, 말하자면 이 지방자치하지 않겠다라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치구의 경우는 지방의회를 없애라 이런 의견도 많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단순히 자치단체의 그 정부 형태, 대립형으로 할 거냐 또는 뭐 통합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할 거 없이 우리 도에다가 우리 자치권 반납하겠다. 또는 예컨대 강북구 같은 데가 우린 재정력도 약하고 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서울시가 이걸 대신해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럼 그것도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면 이게 좀 더 그런 논의가 같이 있어주면 좀 더 이게 좀 밸런스를 갖춘 그런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쟁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지방 분권이 어렵다. 근데 사실은 지방 분권이 어렵다기보다는 지방 분권의 전통이 있는 나라와 지방 분권이 전통이 없는 나라의 경우는 그 지역에 적합한, 그 나라에 적합한 지방 분권의 수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전통이 오랜 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그 지방 분권의 정도가 높아도 충분히 그 사회에서 잘 작동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는 그 분권 수준이 좀 약하게 시작을 해줘야 부작용 없이 그 분권이 정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분권 형태로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우리 점진적으로 가는 게 옳은지. 예를 들면 1952년인가 1년인가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지방의회를 처음 이제 구성을 하고 지방자치 실시를 했는데, 그때의 국민의 수준과 또 그때의 민주주의에 관한 국민의 경험이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1950년대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수준, 지방 분권의 수준, 적절한 수준과 2018년 오늘날의 적절한 지방 분권의 수준은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규 교수님. 이제 우리가 지방 분권 할 때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계속 국책연구원이죠, 해마다 이 여러 가지 한 30가지 정도 조사를 하는데, 어떤 공공기관을 믿느냐, 또 어떤 기관이 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조사를 하는데, 중앙정부보다는 또 국회보다도 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2배, 3배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보다도 지방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맡길 수 없다 이러면 우리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박탈해야죠. 헌법 개정권도 박탈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회를 폐지해라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지방의회 지금 뭐 국회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국회 없애라 뭐 이런 말을 하고 갔다고 보면 이거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다 이렇게 봐지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작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한 2만 명, 3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의회를 두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예산도 짜고 또 중대한 의결 사항을 또 조례도 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읍면 단위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다면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방의회 대신에 주민총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에도 뭐 그와 같은 내용을 넣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아까 말씀하신 송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어지는데 지방 정부 형태의 다양화 이것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권의 강화, 지방 조직권의 강화. 그래서 뭐 지방 선거 방식이라든지 조직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지방에서 결정하게 하면 다양한 모델이 나와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뭐 제 답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네, 저희 너무 시간 안 주셔가지고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유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다 들리죠? 네, 저희 잘 들리는데 저기서 지금 녹화 중에 좀 큰 소리를 해주시면 더 잘 예, 들릴 예,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유 교수님 말씀대로 자치입법권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치입법권 수준이 중앙부처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보다도 더 아래거든요. 이걸 아시는 분들도 사실상은 공무원들은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의 지침보다도 못한 게 조례예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은 지침에 준해서 행정을 해요.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하고 들어가지고 이제 입법 활동에 이제 이거를 입법 활동에 이거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충정리가 되었어요. 대안도 나왔고 실천이 남아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이제 국회가 어쨌든 헌법의 여론을 만들고 이거를 저기 어쨌든 이제 여기 현장인데 현장에서는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기자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규 교수님 말씀하신 자치입법권만 고치면은 80%는 지방자치는 달성하거든요. 나머지는 이규 교수님 평소 말씀대로 장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지난번 개헌 정국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켰고 공세를 못 했는데 혹시 이규 교수님 앞으로 연말까지 시간이 있고 또 총선까지도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대안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신 네. 좋은 대안은 그동안 이 교수님께서 워낙 많은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이론상의 대안이 아니고 실천적인 대안이요. 실천적인 어떻게 하면 국회를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다음 세션이 그 2분 남았거든요. 시작 시간까지. 그래서 요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 송 교수님 마지막 간단히 좀 해주시죠. 그 지방의회 기관 구성의 다양화는 아까 이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5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둔다. 다만 주민 투표를 거쳐 지방 정부를 대신하여 주민총회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 정부의 법률로 정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 선택권을 지방이 가지면은 주민총회로도 대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 지방의회에 대한 논란이 그다음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는 걸 만들어가 전국적으로 226개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정비 심의를 하면 할 때마다 언론에서 왜 올리느냐 하고 반대를 해요. 언론에서 보도를 해요. 또 해외 연수 갈 때마다 심의회를 해요. 지금 제가 공무원 연수원에 이제 그 인재개발원에 그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6급 이제 1년 동안 하면은 좋은 데 갑니다. 돈도 한 1인당 한 800만 원, 1000만 원 이래 들여가지고 유럽, 저 북미, 캐나다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방 의원들은 제도적으로 해외 연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 내 갔다 오면 두드려 맞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지방의회 제도에 대해서는 이걸 공개화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을 시켜놓은 것이 부정적으로 만드는 어떤 요인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 줄 알았는데 역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모자랍니다. 많은 그 좋은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과 또 토론해 주신 교수님 또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제1회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